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웨인 다이어 지음 오현정 옮김 21세기 복습 펴냄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 박사가 자신의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공감을 줍니다. 나의 감정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현재를 바꿀 힘이 있다. 라는 행복론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불행한 어제와 불안한 미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10가지 마음가짐을 모두 간략히 발췌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음가짐. 먼저 나를 사랑한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될 수 없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구하려 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가 될 뿐이다. 진정 현재 순간들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사랑이란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허용할 줄 아는 능력과 의지다. 나 자신에게 확신이 서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나는 독특하다. 또한 상대방도 독특하다. 나 스스로를 소중하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내가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랑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내 사랑도 별 볼 일 없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행동과 또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절대 혼동하지 말라. 나의 가치는 내 행동이나 감정과 무관하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 내 몸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싫어한다는 것은 자신을 인간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나 매한가지다.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모든 신체적 조건을 좋아한다는 의미다. 똑똑함의 기준은 나에게 있다. 자신에게 고쳐야 할 점이 있다고 해서 오로지 그것 때문에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지 말라. 당신은 분명 스스로를 비하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 스스로를 불평하지 말라. 자기 사랑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한때 우리는 자기 사랑의 화신이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불평 없이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사랑을 베풀고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고개를 가로저어도 의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습관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자신을 구박하는 습관을 없앨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습관 역시 없앨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의 절반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인정은 애타게 구할수록 멀어진다. 인정을 받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정을 원하지 않고 그 뒤를 쫓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마음가짐.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과거의 삶에서 얻은 자신에 대한 평가들을 늘어놓으면서 과거 속에서만 어슬렁대는 사람은 유령이나 다름없다. 오늘의 나이지 어제의 나가 아니다. 인간은 분명 과거에 매여 있으며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에게서 성장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꼬리표대로만 행동하려 드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과거를 잊고 나아가기 위한 전략.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위험이 수반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꼬리표들은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꼬리표들을 없애기 위한 몇몇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되도록 현재 시제의 꼬리표를 사용하지 말 것. 대신 지금까지는 그랬지 또는 예전에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지 등의 과거 시제를 사용하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말투를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할 것. 어떤 꼬리표를 가장 우선적으로 없애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내가 혹여 그런 말을 끄집어낼 기색이라도 보이면 주의시켜 달라고 부탁하라. 이제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식으로 행동하겠다는 목표를 정할 것. 예를 들어 스스로를 내성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내성적이지 않았으면 피하지 않았을 사람에게 스스로를 소개하라.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에게 자신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할 것. 자신을 망치는 꼬리표를 붙인 행동에 대해 일기를 쓸 것. 꼬리표를 하루에 한 가지씩 없애도록 노력할 것.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찾아내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어느 날 오후를 비워둘 것. 내가 붙이는 새로운 꼬리표. 타고난 본성 같은 것은 없다. 그 말 자체는 사람들을 멋대로 분류하고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나는 내 선택의 총화이며 내가 간직한 꼬리표들은 모두 지금까지는 그랬지 라는 새 꼬리표로 바꿀 수 있다.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꼬리표들은 몰아내야 할 악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라도 그런 꼬리표를 달아야겠거든. 이런 꼬리표는 어떤가? 나는 꼬리표를 떼는 사람이다. 네 번째 마음가짐. 자책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 자책감과 걱정을 끌어안고 있는 것만으로 과거나 미래 상황이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다른 현실 체계를 가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일생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책감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섣부른 걱정이 바로 그것이다. 자책감은 과거에 행한 어떤 행위의 결과 옴짝달싹 못한 채 현재의 순간들을 잡아먹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 때문에 현재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걱정은 미래, 자책감은 과거에 대한 반응이지만 둘 다 현재의 자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꼼짝 못하게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존스 버데트는 골든데이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사람이 이성을 잃고 날뛰게 되는 것은 오늘의 경험 때문이 아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회한과 내일 들춰질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자책감이나 걱정은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가장 흔한 고민거리인지도 모른다. 자책감의 경우 과거의 일에 매몰되어 이미 저지른 행동과
이미 입 밖으로 꺼낸 말 때문에 풀이 죽거나 화를 낸다. 과거 행위와 관련된 감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들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반면 걱정의 경우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는다. 뒤를 보고 있든 앞을 보고 있든 그 결과는 똑같다. 현재의 순간들을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이다. 자책감은 타고난 행동이 아니다. 희생자가 약탈자에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내보이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는 후천적 감정 반응이다. 내가 과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과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이미 끝난 일이다. 아무리 자책감을 느껴봤자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두어라. 내가 죄책감을 느껴도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렇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은 죄책감과 과거에서 배움을 얻는 것을 차별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자책감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이며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동전의 또 다른 면인 걱정도 자책감과 똑같은 징후를 보인다. 다만 걱정은 미래에 집중되어 있으며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온갖 끔찍한 일에 온 신경을 쏟는 경우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걱정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걱정할 것 없다.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걱정을 해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걱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올가매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걱정을 미래를 위한 계획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라면 혹은 더 알찬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걱정이 아니다. 걱정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 활력이 무디어지고 매사에 의욕을 잃는 상태만을 말한다. 걱정은 우리 문화에 만연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현재의 시간을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데 허비하고 있다. 모두가 쓸데없는 걱정들이다. 한순간의 걱정도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쓸데없이 걱정을 하다가는 현재를 내팽개치기 십상이다. 더욱이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걱정은 더 큰 걱정을 부른다. 다음의 연구 자료는 어느 날 저녁 강연회에서 약 200명의 성인들로부터 수집한 것이다. 이 자료는 이를테면 걱정 진단표다. 스스로 걱정 점수를 매겨볼 수 있다. 이어지는 말은 걱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흔히 들먹이는 말들이다. 자녀. 누구든 자식에 대해 걱정해. 걱정을 안 한다면 좋은 부모가 아닐 거야. 그렇지 않아? 건강.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든 죽음에 대해 걱정해. 직장. 걱정하고 있지 않으면 실직할지도 몰라. 경제. 누군가는 걱정을 해야 해. 대통령은 경제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으니까. 심장 발작. 누구든 심장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까 불안해해. 심장은 언제라도 멈출 수 있어. 노후 대책. 노후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면 늙어서 궁색하게 살거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거야. 배우자의 행복.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몰라.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고마워하지 않아. 이렇게 걱정은 끝이 없다. 그중 가장 히스테릭한 걱정은 이것일 것이다.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모든 일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우리 문화에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항목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봤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 각각에 대해 걱정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총점을 매겨보면 점수가 몇 점이든 결국에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걱정이 주는 보상의 실체. 걱정을 하는 것은 현재에 진행되는 행위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놓으면 현재와 현재, 자신이 하기 싫거나 겁내고 있는 모든 일을 회피할 수 있다. 걱정을 하면서 스스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처할 수 있다. 걱정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손쉬운 변명이 된다. 걱정은 충실한 삶을 방해한다. 지금까지 자꾸 걱정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걱정이라는 해충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강구해보자. 현재는 미래에 대해 집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충실하게 살아야 할 때라는 점을 명심할 것. 막 걱정을 시작할 참에 걱정으로 허송세월하면서 내가 회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면 좋겠다. 그런 다음 내가 기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됐건 그 일을 공략하기 시작하라. 걱정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실행이다. 걱정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 자신의 걱정 시간을 점점 줄여나갈 것. 오전 오후 10분씩을 걱정하는 시간으로 지정하라. 그 시간 내에는 불행이 일어날 온갖 가능성에 대해 마음껏 고민하라. 그런 다음 정해놓은 시간을 넘기는 걱정이 있으면 능력껏 생각을 제어하면서 다음에 걱정 시간까지 미뤄두라. 그렇게 하면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낭비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걱정지대도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스스로에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무엇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것. 평상시에 품고 있던 걱정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취해볼 것. 그냥 걱정하라. 걱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걱정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살펴보라. 즉, 잠시 멈추고 누군가에게 자, 나 이제 걱정할 거야 라고 말해보라. 그들은 아마 무척 황당해할 것이다. 우리는 그토록 잘하면서도 자주 하고 있는 일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조차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살펴봤다. 그러나 걱정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우리 인생에서 그런 노이로제 행동을 몰아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다.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과거나 미래에 매몰되어 현재의 순간들을 헛개비처럼 보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숨쉬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5번째 마음가짐.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미지의 세계 탐색에 전 생애를 바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포럼 1930년 10월호에 발표한 내가 신봉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다. 신비야말로 모든 예술과 과학의 진정한 원천이다. 그는 신비가 모든 성장과 자극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지의 것과 위험을 동일시한다. 확실한 것만을 상대하고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을 항상 잘 아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도 되는 양 행동한다. 아이들은 실험적인 일은 깊이 해야 하며 미지의 것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안전을 끔찍하리만큼 독려하는 메시지에 아직도 매달리고 있다면 이제 그 메시지에서 자유로워질 때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는 생각과 애매모호한 행동은 이제 내다 버려라. 새로운 경험에 가슴을 열어라. 무엇이든 못 해낼 게 없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면 말이다. 일단 확실하지 않은 영역에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뎌 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인간에게 허용된 경험을 모조리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 안에 내재된 가능성의 일부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경험에도 스스로를 열 수 있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대체로 그들의 위대함은 미지의 세계에 도전한 그 대담성과 탐색의 질에서 빛을 발했다. 당신은 강인한 사람이다. 새로운 것에 접하는 일 정도로 쓰러져 버리거나 힘들어할 사람이 아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할 수 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무엇이건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경험의 지평이 열리고 이제는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듯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은 일만 일이든 그 이상이든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진정으로 살아왔는가? 혹시 똑같은 하루를 1만 번 또는 그 이상 재탕해 살아온 것은 아닌가? 앞으로 더 즉흥적으로 살도록 노력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꼭 자문해 보자. 확실해야 할 것은 내 마음뿐이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성공도 실패도 그뿐이다. 성취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카바노의 표현처럼 자유로워지기 위해 떠나기는 어렵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서 이만저만 위압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어린 시절 주입돼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실패라는 것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기준에 비추어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행동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그것은 인간으로서 실패한 게 아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오로지 그뿐이다. 반드시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 대체 왜 무슨 일이든 안간힘을 쓰고 잘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점수를 매기기라도 하는가? 윈스턴 처칠은 완벽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글귀를 남겼다. 이 글은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길을 못 펴게 하는 일인지 지적하고 있다. 완벽이 아니면 모두 소용없다라는 격언을 한 단어로 줄이면 무기력이다. 최선을 다하라라는 완벽주의적인 말은 우리를 잔뜩 움츠러들게 한다. 물론 살아가면서 진정 최선을 다하고 싶어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최선을 다해야 한다거나 심지어는 잘해야 한다는 것조차 실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단 해보면 즐거울지 모르는 일을 완벽주의 때문에 기피하면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를 그냥 하라로 바꿔보자. 생각해보라. 실패가 없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가? 익숙한 길에서 경로를 벗어나라.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필요는 없다. 일단 길에 들어섰다면. 위대한 발명가나 탐험가가 미지의 것을 두려워했을까? 6번째 마음가짐.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모든 경우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나 법, 전통은 없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늘 이치에 들어맞고 모든 경우에 최고의 선을 실현하는 법이나 규칙 따위는 없다. 올바른 선택이란 없다. 결정을 내리는 일이 버거운가?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조차 말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성향이 낳은 직접적인 부산물이다. 우유부단은 옳고 싶다는 바람에서 비롯된다. 결정을 뒤로 미루면 틀렸다고 생각될 때마다 느끼는 불안에 대처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정을 내릴 때 일단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던지면 훨씬 쉽고 명쾌해진다. 어떤 경우에도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에 빠져들지는 말라.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얼마나 효과 있게 살아가느냐는 옳은 선택을 내리는 능력으로 가늠되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가기로 했든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느냐가 현재 자신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훨씬 좋은 척도다. 올바른 선택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절대 따르고 싶지 않은 의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무감에 끌려다니는가? 하고 싶은 행동은 따로 있지만 의무를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면 그때마다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삶의 대부분이 의무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자. 행복이란 모름지기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공식을 만들지 말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을 신뢰하면서 그때그때 결정을 내리도록 하라. 평생을 대충 방침과 전통 사이를 오가면서 답을 구하는 일은 그만두라. 마음 가는 대로 나만의 행복의 노래를 부르라. 7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세상이 완벽히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공평무사해야 한다면 어떤 생물도 하루를 버텨나지 못할 것이다.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것조차 할 수 없다. 어찌 모든 이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의를 찾는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는 분통을 터뜨리거나 불안하고 혹은 좌절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정의 구현을 추구하느니 차라리 젊음의 셈이나 신기루를 쫓는 편이 훨씬 생산적일 수 있다.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껏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개념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불공평하다. 허나 행복을 택하고 불행을 택하는 것은 정의의 부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부질없는 외침, 불공평해. 공평함은 외부지향적인 개념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이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짜보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모두 다르고 내가 더 불리하네 아무리 징징거려도 긍정적인 자기 변화는 이룰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은 돈을 번다. 내가 더 능력 있지만 연줄이 없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승진을 한다. 배우자나 자녀의 행동은 항상 내 기대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저울질하는 일을 그만두고 상대가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앞을 턱턱 가로막으며 나를 열받게 하던 불평등들이 모두 사라진다. 대부분의 노이로제는 그 바탕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의 행동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해야 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 결코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질투는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다. 질투란 다른 사람의 소나기에 잡힌 행동을 따름이다. 질투를 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기분이 엉망이 되기도 한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질투를 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공평한 처사에도 이성을 잃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부당함이 아니라 부당함에 대해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다. 8번째 마음가짐.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 누구도 일을 미루면서 마음 졸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망설이는 일들 상당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일어나는데도
행동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일지도 모른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일인데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조금 귀찮은 일을 만나면 늘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냥 나중에 하지 뭐 라고 말하는 것이다. 미루는 것,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것 모두 내 잘못이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이지 몇 안 된다. 사실 미룬다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뒤로 미루기 오류지대는 실행하지 않는데 딸려오는 불안한 마음과 무기력 상태가 노이로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일을 미루고 나서도 죄책감이나 불안감, 초조함이 따르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계속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 그러면 이 장은 읽지 말고 그냥 넘겨도 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미루기는 사실상 최고의 현실 도피다. 막연한 희망과 실현 불가능한 바람. 다음은 미적거리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루는 행위에 빠지게 하는 3단계 심리 상태다. 일이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어. 일이 더 잘 되길 바랐는데 아마 잘 될 거야. 여기에 바로 뒤로 미루는 사람의 기쁨이 있다. 좋겠어, 바랐는데 아마 같은 말을 하는 한은 현재 어떤 일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한 구실이 생긴다. 원하고 바라기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동화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짓이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바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해내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당신은 강인하고 능력 있고 한 구석도 물은 곳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꾸 나중으로 일을 미루다 보면 현실 도피, 자기 불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 미루기의 오류는 내 안에 내재된 강인함을 못 본 척하며 앞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돌아서는 행동이다. 뒤로 미루는 것은 오늘을 잡아먹는 행위다.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나중에 하겠노라 결심하는 것은 즐거운 바꿔치기다. 지금 실행하는 대신 결심을 하는 것이다. 지금 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과 타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으니까. 뒤로 미루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편리한 변명을 함께 늘어놓는다.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혹시라도 잘하지 못할까봐 혹은 싫어하게 될까봐 걱정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라고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속 편해. 뒤로 미뤄버릇하는 것은 실행을 회피하기 위해 써먹는 하나의 기술이다.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평가인 경우가 많다. 비평가가 되기는 쉽지만 행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과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와 자신을 변화시킬 의지가 필요하다. 뒤로 미루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가로 현재를 내놓는 행위다.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거나 창의적이고 새롭게 머리를 쓰면 따분함을 선택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선택은 언제나 그렇듯 나에게 달려있다. 미루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세상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세상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 무언가를 하라. 자꾸 미적거리는 버릇 때문에 갖가지 불안과 고민을 끌어안고 살면서 현재의 순간들을 소모하지 말고 그 짜증나는 오류지대를 통제하여 현재를 살아라. 몽상에 빠지거나 요행을 바라거나 비판을 즐기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9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어떤 관계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관계는 결국 반쪽의 두 사람이 한데 모인 것이다. 심리적 둥지를 떠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의존이라는 독사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우리의 삶에 기어들어온다. 그 독사를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내모는 일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다른 이의 의존심에서 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자립이란 온갖 의무관계, 그리고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일에서 온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런 의무관계가 없었더라면 아무래도 하지 않았을 일에 대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둥지를 떠나는 일이 특히나 힘든 이유는 부모, 자녀, 권위적 인물, 애인 등 각별한 인간관계에서 기대되는 바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가르침 때문이다. 둥지를 떠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즐기고 또 그것이 자기의 목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방식은 소중히 간직되어야 하며 정령코 바꿀 필요가 없다. 반면 정신적 의존이란 자신에게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관계,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당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그 상황에 화가 치미는 상태다.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 관계가 강제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 화가 치민다면 당신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문제는 그 관계 자체가 아니라 의무다. 의무는 죄책감과 의존을 낳는 반면 선택은 사랑과 자립을 키운다. 정신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는 선택권이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매어 있는 관계에서는 늘 분노와 가슴에 응어리만 쌓일 뿐이다. 정신적 자립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지 원치 않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는 유약해지고 노예가 된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거나 변심하거나 죽는다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되거나 나락으로 빠지게 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다. 자신을 항상 희생하는 부모는 희생적 태도의 본보기밖에 안 된다. 자신감이란 물건처럼 손으로 건네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녀들은 자신감 넘치는 부모를 바라보고 직접 체득해야 한다. 부모도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 늘 스스로를 희생하지는 않음으로써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내 행복이 우선이다. 둥지를 떠나는 일을 북돋워주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홀로서기 시도가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의존이 아닌 독립, 지배가 아닌 평등. 결혼에 관한 유명한 어록을 남기고 있는 미국의 저술가 루이스 앤 스패처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이란 평등한 자립과 상호 의존과 상호 보완적인 의무로 맺어진 남녀 간의 관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과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존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휘두르는 대로 휘둘려지는 것은 처분대로 해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진정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상대방을 길들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고 상대방의 반응을 바꾸도록 시도해보라. 10번째 마음가짐. 내 안의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화의 유일한 해독제는
기대가 만들어낸 실망을 마음속으로 되뇌지 않는 것이다. 화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화는 지니고 있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행복하고 알차게 살아가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자기 실현의 오류지대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독감 같은 것이다. 한번 화를 내면 지독한 독감에 걸릴 때처럼 기운이 쭉쭉 내려앉는다. 화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화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반응을 가리킨다. 화는 격분, 적개심, 폭력 행사, 말없이 노려보기 등의 형태를 띈다. 단순히 골치가 아프다거나 짜증이 나는 것은 화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의 핵심어는 통제불능이다. 화가 나면 옴짝달싹 못하게 스스로를 올가매게 된다. 대개 화는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화는 버릇이자 선택이다. 실망을 느낄 때 나타나는 몸에 밴 반응으로 결국 후회하게 될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사실 심하게 내는 화는 일종의 정신 이상이다.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따라서 화가 나서 통제력을 잃는 것은 일시적인 광란 상태다.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보상은 없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화는 있는 대로 맥이 빠지게 한다. 생리학적으로는 고혈압, 궤양, 발진, 두근거림, 불면증, 피로, 심지어는 심장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신적 측면으로는 사랑하는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대화를 단절시키며 죄책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대체로 우리 앞길에 방해가 된다. 이쯤에서 당신은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른다. 화를 표출하는 것이 가슴속에 꾹꾹 누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맞다. 화를 표출하는 것이 누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건전한 대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건강에 좋은 대안이 있다. 아예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를 분출해야 할 것인가 혹은 담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조차 없어질 것 아닌가. 화를 내는 것도 웃어넘기는 것도 모두 나의 선택이다. 모든 감정이 그렇듯 화는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단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전개되지 않을 때, 그래서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중얼거리고는 그 실망에 대한 반응으로 을의 화를 택하게 된다. 화가 인간다움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한 화를 받아들일 구실이 생기는 셈이며 화를 다스리기 위한 노력도 기피하게 된다. 그래도 꼭 화를 내야겠거든 어떤 식으로든 화를 터뜨려라. 단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나 이제부터는 실망할 때 자신은 새로운 생각으로 그 실망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자신을 올가매는 화는 좀 더 건설적인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 화는 얄궂게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상대방의 욕구만 더 강렬하게 만들 뿐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권리를 억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신경질적으로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난 지금 화를 내지 않고 너를 좋아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화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상대방이 계속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화를 돋우는 사람은 겁먹은 듯 행동할지 모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를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화를 내는 사람이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위는 사실은 상대방의 손에 넘겨져 그 안에서 보복적으로 행사된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변하지 않을 상황에 대해 화를 내는 것, 그것은 매우 미련한 짓이다. 화를 내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못마땅하겠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 화를 내도 상대방은 꿈쩍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온갖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만 스스로 떠안게 된다. 진정으로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화를 낼 필요를 없애는 데 보탬이 될 참신한 말들을 되뇌일 것인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비결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없애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러 담아두지 않고 밖으로 표출하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라. 저 스스로 바보가 되고 싶다고 자처하는데 내가 화를 낼 필요가 뭐 있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상황은 내 생각대로만 굴러가지는 않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올가매지는 않을 거야. 웃으면서 동시에 화를 낼 수는 없다. 화와 웃음은 상호 배타적이기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웃음은 영혼의 햇살이다. 햇빛이 없이는 어떤 생물도 자라거나 성장할 수 없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 화를 내고 안 내고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 한 컵 더 붓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내가 웃음을 택하든 화를 택하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웃음을 택하면 현재의 순간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요. 화를 택하면 현재가 비참하게 망가질 것이다. 화를 없애는 현실적인 방법. 화는 제거할 수 있다. 그러려면 생각을 대폭 뒤집어야 한다. 그리고 한 번에 그 순간에 화만 제거할 수 있다. 화를 부추기는 사람이나 상황에 마주쳤을 때 자신이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되뇌고 있는지 깨닫고 예전과는 다른 감정과 훨씬 생산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라. 화를 공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고 있는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낼 것. 그리고 늘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왔다고 해서 계속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화를 내는 상황을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를 내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노력할 것. 화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화를 내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다른 모든 오류지대와 마찬가지로 화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다른 사람들은 잊어라. 스스로 선택을 내려라. 그리고 그 선택이 화가 아니게 하라. 이상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